왕이 죽은 날 궁궐은 소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았고 불은 더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왕의 죽음은 비극이기 전에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반드시 하룻밤 동안 숨겨져야 했습니다. 오늘 밤의 실록은 왕이 죽은 순간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궁궐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왕이 숨을 거두는 순간 가장 먼저 왕의 곁을 떠나는 이는 의관도 대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선 넷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손을 잡고 체온을 확인하고 숨결을 살핍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섭니다. 상선은 침실을 나서면서도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단 하나, 침실의 문을 잠그는 것. 이 순간부터 왕의 침전은 왕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비밀 공간이 됩니다. 침실 출입은 철저히 금지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 명령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신을 숨기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왕의 죽음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선에서 왕의 죽음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세자가 미성년일 경우, 중전이 없는 경우, 혹은 대비와 대신 간의 권력이 충돌할 경우, 왕이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변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죽던 날, 궁궐은 하루 가까이 침묵했습니다. 12살 단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그 사실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그 하룻밤 동안 조선의 권력은 이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 전 한 가지 의식이 먼저 행해집니다. 내관이 왕의 평상복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상의복, 상의복, 상의복. 북쪽을 향해 3번을 치며 옷을 흔듭니다. 혹시 떠난 혼이 돌아올까 하는 마지막 의례입니다. 하지만 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의 침실 근처에 있던 모든 궁녀와 내시에게는 같은 명령이 내려집니다.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울음은 금지되었고 속삭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궁녀들에게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날 밤 본 장면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어길 경우 그 죄는 불경이 아니라 영모방조로 처리되었습니다. 침전에 있던 궁녀들은 왕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말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정적이었습니다. 숨소리가 사라진 뒤의 정적. 이 침묵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왕이 죽은 밤, 궁궐의 등불은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불을 더 밝히는 행위는 변고가 생겼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궁궐 밖에서 이를 눈치챌 경우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불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아 보이도록 유지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아무에게나 먼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림에는 엄격한 서열이 있었습니다. 1순위는 대비, 2순위는 중전, 3순위가 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조차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이 불안할수록 세자는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세자가 공포에 빠지는 순간을 대신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죽은 날 밤 궁궐의 부엌도 멈춥니다. 해로운 음식은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준비된 음식만 조용히 소모합니다. 왕의 소라 역시 그대로 남겨집니다. 이 음식은 누구도 손대지 않습니다. 왕의 죽음이 공식화되기 전까지 그것은 여전히 왕의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종은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왕의 죽음을 알리는 종은 절대 밤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울리는 순간 궁궐 밖의 세상은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은 반드시 날이 밝은 후에만 울렸습니다. 왕의 시신 곁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을 밝히기 위함도 애도를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독살 논란, 상처, 출혈 흔적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밤 동안 왕의 몸에 새로 생기던 적은 모두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지키는 자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면 이제 본격적인 장례 준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습입니다. 선발된 최고의 내관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시신을 정갈하게 씻깁니다. 이때 사용되는 물은 미리 준비된 정화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의 시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흔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멍, 출혈의 흔적. 이것들은 모두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시신을 씻긴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칠공을 막는 것입니다. 칠공이란 사람의 7구멍, 즉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입을 의미합니다. 이 구멍들을 명주솜에 향료를 묻혀 막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신에서 나올 수 있는 체액을 막기 위해. 둘째, 영혼이 이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히 입은 세겹으로 막았습니다. 습이 끝나면 소렴과 대렴이 진행됩니다. 시신의 옷을 입히는 의식인데 그 옷이 무려 90벌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옷을 입혔을까요? 첫째,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왕은 죽어서도 왕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방부 효과. 겹겹이 쌓인 옷은 공기를 차단해 부패를 늦췄습니다. 셋째, 체액 흡수. 시신에서 나오는 액체를 옷이 흡수했습니다. 옷을 입힐 때마다 향료를 뿌렸습니다. 정향, 침향, 용내향, 사향. 당시 조선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급 향료들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조선의 방부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시신의 복부를 작은 구멍으로 절개한 뒤 그 안에 특수 혼합물을 채웠습니다. 수은, 세균 번식을 막는 효과. 턱해, 수분을 흡수하는 효과. 소금, 부패를 늦추는 효과. 각종 향료, 냄새를 막는 효과. 이 혼합물은 왕실에서만 전해지는 비밀 처방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왕릉을 발굴했을 때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시신의 형태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왕의 시신은 관에 모셔집니다. 관의 내부는 하얀 비단으로 도배되어 있고 바닥에는 향료를 섞은 톱밥이 깔려 있습니다. 시신을 관에 안치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시신이 관 내부에 닿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신 주위를 솜과 천으로 빽빽하게 채워 고정시켰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다시 한번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왕의 얼굴은 영원히 볼 수 없게 됩니다. 왕이 승하하면 즉시 서빙고에 긴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서빙고는 조선시대 국가 얼음창고로 한강변에 위치했습니다. 겨울철에 채취한 얼음을 1년 내내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겨울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얼음은 단순한 냉각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물자였습니다. 매년 12월 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한강과 주요 강에서 대대적인 얼음 채취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강이 완전히 얼어붙으면 수백 명의 인부들이 동원됩니다. 먼저 얼음의 두께를 확인합니다. 최소 30cm 이상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큰 톱으로 얼음을 격자 무늬로 자릅니다. 한 덩어리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60cm, 두께 30cm. 잘라낸 얼음은 즉시 지게에 실려 서빙고로 운반됩니다. 한강에서 서빙고까지의 거리는 약 2km. 인부들은 얼음이 녹기 전에 최대한 빨리 달려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땀을 비오듯 흘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얼음으로 가득 찬 서빙고는 여름에도 섭씨 0도를 유지했습니다. 서빙고의 문은 1년 중 딱 2번만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에 얼음을 채우는 장빙 시기, 두 번째는 여름에 얼음을 꺼내는 개빙 시기, 그 외에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얼음이 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이 죽으면 이 규칙은 깨집니다. 복장 기간 동안 사용되는 얼음의 총량은 약 10만 근.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약 60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빈전에 왕의 관이 안치되면 그 주변에 빙반이라 불리는 특수장치가 설치됩니다. 빙반은 구리나 나무로 만든 거대한 쟁반으로 관 아래와 사방에 배치됩니다. 이 쟁반 위에 얼음을 가득 채웁니다. 왜 관 안에 직접 얼음을 넣지 않았을까요?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이 시신에 직접 닿으면 오히려 부패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 냉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빙반에 담긴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 공기를 차갑게 만들고 그 차가운 공기가 관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빈전 내부 온도는 여름에도 섭씨 10도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생깁니다. 하루에 수백 리터의 물이 빙반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 물이 바닥에 고이면 습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으면 시신은 더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빈전 바닥에는 특별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빙반 아래에 작은 홈통을 파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었고 그 물은 궁궐 외곽의 배수로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새도록 내관들이 교대로 물을 닦아내고 젖은 천을 갈고 새 얼음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왕이 한여름에 승하한다면 이것은 궁궐 전체의 악몽이었습니다. 여름철 한양의 기온은 섭씨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얼음은 광속으로 녹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 갈아주던 얼음을 여름에는 3시간마다 갈아줘야 했습니다. 서빙고 관리들은 목숨을 걸고 얼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밤낮 없이 수십 명의 인부들이 지게에 얼음을 지고 서빙고에서 궁궐까지 달렸습니다. 만약 얼음 공급이 끊기면 왕의 시신이 상하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 수치였습니다. 초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책임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720년 숙종이 승하했을 때는 6월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빈전을 지키던 내관들은 하루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얼음이 부족해지자 한양 주변의 모든 저수지와 우물에서 얼음을 긁어 모았습니다. 심지어 민간에 저장된 얼음까지 증발했습니다. 한여름밤 빈전하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차가운 얼음과 무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빈전 내부에는 뽀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립니다. 촛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나는 비릿한 물냄새, 그것을 덮기 위해 피우는 진한 향냄새, 그리고 시신에서 미세하게 풍기는 부패치. 이 세 가지 냄새가 뒤섞여 빈전은 독특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빈전을 지키던 내관들은 이 냄새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얼음을 교체하는 인부들의 거친 순소리, 녹은 물을 닦아내는 천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궁녀들의 곡소리. 이것이 5개월 동안 빈전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장례가 길어지거나 유독 더운 해에는 서빙고에 저장된 얼음이 바닥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 대책이 발동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책, 백성들에게 얼음을 징발합니다. 한양의 모든 상인과 부잣집에서 얼음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대책, 북한산과 도봉산의 빙열 표쉐, 여름에도 얼음이 여는 동굴에서 얼음을 채취했습니다. 세 번째 대책, 밤에 우물물을 퍼서 얕은 웅덩이에 담아두고 새벽 냉기로 얼린 얼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책도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 수단이 있었습니다. 가린 날짜를 앞당기는 것, 예정보다 일찍 왕을 등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신하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이 죽은 뒤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이는 대비도, 중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관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의관들은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사위는 자연사로 기록되었더라도 의관 중 일부는 파직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왕이 갑자기 승하한 경우 의관들은 독살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증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왕이 죽은 직후 약방은 봉쇄됩니다. 그날 사용된 모든 약재와 처방은 하나하나 기록되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혹시 모를 독살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진 의관도 있었고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도 있었습니다. 얼음을 지키지 못한 자, 서빙고 관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얼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즉시 문책을 당했습니다. 곤잠을 맞거나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심한 경우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왕의 시신이 상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효켜가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항상 아래로. 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결코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래로, 항상 약한 쪽으로 향했습니다. 궁녀, 내시, 의관, 서빙고 관리. 그들은 왕의 죽음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공식 발표 후 신하들과 왕실 가족은 모두 상복을 입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국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왕세자는 참체복 잔서의 부위라는 가장 무거운 상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삼배로 만든 거친 옷으로 13개월 동안 벗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조문객들이 몰려듭니다. 이품이상 대신들은 매일 빈전 참배, 이품이하는 교대로 참배, 지방 유생들도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빈전 앞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궁궐 밖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국상 기간 동안 보름마다 졸곡제가 열립니다. 첫 번째 보름은 초우제, 두 번째는 제우제, 세 번째는 사무제. 이렇게 5번의 제사를 거쳐 장지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산능도감은 쉴 틈이 없습니다. 풍수지리학자들이 전국을 돌며 명당을 찾습니다. 왕릉은 한양에서 백리 안쪽 하루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터가 정해지면 수천 명의 인부가 동원됩니다. 봉군조성, 성물배치, 정자각 건설, 홍살문 설치. 모든 작업이 5개월 안에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독상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사람은 왕세자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잠시, 그는 이미 차기 왕으로서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낮에는 빈전을 지키며 곡을 하고 밤에는 긴급 국사를 처리합니다. 영조의 손자 문효세자는 5살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국상을 치르다 결국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승하 5개월째 드디어 발인일이 다가옵니다. 새벽부터 궁궐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왕의 관을 실은 대여모지는 무려 198명이 메고 갑니다. 발인행렬은 장관입니다. 선두에는 명정기를 든 기수, 이어 의장대, 종친과 백관, 왕의 관, 왕실 여성들의 가마, 호위 군사. 이 행렬은 길이가 수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모두 나와 길가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능에 도착하면 하관 의식이 시작됩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정확한 시각에 맞춰 관을 내립니다. 관이 현궁, 지하석실에 안치되고 석회와 모래로 밀봉됩니다. 그 위에 회격회의거, 숯과 석회층을 쌓아 방수와 방부 처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쌓아 봉분을 완성합니다. 왕에서 돌아온 후 왕의 신주가가 종묘에 봉안됩니다. 이제 승하한 왕은 종묘에서 제사를 받는 조상신이 됩니다. 왕의 죽음은 궁궐만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금운령, 국장기간에는 백성들의 혼인이 금지되었습니다. 도살 금지, 일정 기간 고기를 먹지 못하게 도살을 금했습니다. 음악 금지, 악기 연주나 잔치 등 유흥이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흰옷을 입어야 했으므로 시장에 흰천이 동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권력은 즉시 재편됩니다. 보통 승하 6일째 되는 날 세자가 즉위식을 치릅니다. 이때 권력의 공백을 틈타 당파 싸움이 격화되거나 수렴청정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전임 왕의 청해를 받던 세력과 새 왕의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며 정치적 숙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455년 문종이 죽은 지 2년 후 숙부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왕이 죽은 즉시 사관이 붓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날 밤의 일은 공식 기록이 아니라 구전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마지막 밤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죽은 날 가장 조용했던 곳은 백성이 아니라 궁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애도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한여름밤 사방에서 녹아내리는 얼음의 비릿한 무냄새와 그것을 덮으려는 진한 향내, 그리고 얼음을 교체하는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빈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조선은 왕의 죽음조차 질서로 다스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반드시 어둠 속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은 숨겨졌고 목격자는 침묵했고 책임질 사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얼음은 녹았고 향은 타올랐고 권력은 이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슬픔이 아니라 체계였습니다. 왕이 죽은 후 궁궐에서 벌어진 일들, 그것은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밤의 실록이 기록한 왕의 마지막 밤이자 새로운 왕조의 첫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